나는 온라인 세상 모두가 부러워하는 청담동 만능 며느리다. 매일 SNS에 정갈한 플레이팅과 화목한 가족의 일상을 올린다. 하지만 카메라 뒤에서 내가 이른바 학자 집안의 고급 하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어머니는 내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며 무시했고 남편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그러다 그해 김장날 시어머니는 내가 무서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잘 버무려진 김장김치 한 포기를 통째로 내 얼굴에 집어던졌다. 온 가족은 빨간 국물 범벅이 된 내 몰골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다. 그 순간 나는 여전히 반짝이는 몰래카메라의 불빛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사랑하는 어머님, 이 라이브 방송이 얼마짜리인지 아시나요? 내 SNS 계정 청담동 며느리 지아의 일상은 정교하게 연출된 한 편의 무언극이다. 사진 속 일산의 부촌 아파트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흩뿌려진다. 내가 직접 만든 구절파는 모든 재료가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채 썰려 있고 그 색감은 한 폭의 그림 같다. 남편 김도훈은 명문대 최연소 교수라는 후광을 등에 업고 사진 속에서 늘 부드럽게 나를 뒤에서 감싸 안는다. 그의 콧대 높은 금태 안경이 지적인 빛을 반사한다. 댓글창은 찬사로 가득하다. 언니 시집 정말 잘 가셨네요. 이게 진짜 상류층 라이프죠. 도훈 교수님 너무 멋져요. 언니는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행복. 나는 장기적인 수면 부족으로 창백해진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행복이라는 단어는 내게 있어 백화점 쇼윈도의 명품과도 같았다. 나는 그것을 먼지 하나 없이 닦아 바깥 사람들이 마음껏 구경하게 할 책임이 있지만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었다. 내 남편 김도훈은 집에서 나와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두 가지 경우에만 들을 수 있다. 첫 번째는 그와 마찬가지로 지식인인 친구들 앞에서 그는 다정하게 여보라고 부르며 내게 눈짓으로 차 시중을 들게 했다. 마치 내가 잘 훈련된 애완동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두 번째는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나를 감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훑어보며 차가운 문장을 뱉어냈다. 손톱 좀 깎지, 지저분해 보여. 오늘 끓인 국이 너무 짜잖아. 엄마 위 안 좋은 거 몰라? 속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이지야, 내 분수를 알아. 내 분수. 그렇다. 내 분수는 그의 완벽한 이력서에 현명하고 품위 있는 아내라는 장식품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분수의 대부분은 나의 시어머니, 여사께서 정의하셨다. 시어머니는 은퇴한 여고 교장으로 평생을 자신이 쌓아 올린 우월감 속에서 살아오셨다. 그녀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은 둘이 집안은 3대째 학자 집안이라 격식과 규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다였다. 그런 그녀의 눈에 한부모 가정 출신으로 장학금에 의지해 겨우 대학을 졸업한 고아인 나는 가장 큰 무규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절대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늘 너희, 거기라며 나를 하대했다. 흰 장갑을 끼고 거실 구석구석을 훑다가 티끌만 한 먼지라도 발견하면 그 장갑을 내 코앞에 들이밀며 극도의 수치심을 주는 말투로 말했다. 이것 봐라. 이게 바로 애미 없이 자란 애가 한 살림 솜씨다. 참으로 가련하구나. 나는 반항할 수 없었다. 도훈이 말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혼자 날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그냥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들어. 당신만 조용히 하면 우리 잘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다. 이 5글자는 주문처럼 지난 5년간 나를 올감했다. 이 허황된 약속 하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참아냈다. 시어머니에게 가장 악독한 말로 공격당한 뒤에도 돌아서서 친척들 앞에서는 그녀에게 웃으며 깎은 과일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서툰 연기자가 되어 매일 화목한 가정이라는 이름의 부조리극을 상연했다. 그리고 이 부조리극의 클라이맥스는 언제나 매년 돌아오는 김장날이었다. 대한민국의 며느리들에게 김장이란 본래 전쟁과도 같다. 하지만 김씨 집안의 며느리, 즉 나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연례 심판이었다. 시어머니는 한 달 전부터 잔소리를 시작했다. 올해는 배추 300포기 담가야 한다. 친척들 다 나눠줘야 하니까. 지아야,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게다.
300포기. 그 숫자는 산처럼 내 마음을 짓눌렀다. 수백 포기의 무거운 배추를 씻는 것부터 한 포기 한 포기 소금에 절이는 것, 그리고 산더미 같은 무채와 쪽파, 부추를 썰고 수십 킬로그램의 마늘과 생강을 다지고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는 복잡한 소 준비까지 모든 것이 나 혼자의 몫이었다. 시어머니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고모, 이모들은 거실에 앉아 내가 타준 오미자차를 마시며 나를 품평할 뿐이었다. 어머, 제 손 좀 봐. 저렇게 굼떠서야. 무채 썬 것 좀 봐. 저렇게 굵어서 우리 도훈이 입에 맞겠어? 올해의 김장날은 유난히 더 길게 느껴졌다. 새벽 5시부터 나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었다. 찬 기운이 고무장갑을 뚫고 들어와 10손가락의 감각이 없어졌다. 오후가 되자 나는 부엌에서 팽이처럼 10시간 연속으로 돌고 있었다. 허리는 끊어질 듯했고 팔은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쑤셨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담소, TV 예능 프로그램의 소음, 그리고 이곳에서 벌어지는 나의 고독하고 끝없는 노동이 지독하게 아이러니한 세계를 구축했다. 내가 힘겹게 다진 마늘 한 대야를 고춧가루 양념에 붓고 있을 때였다. 극심한 피로에 팔에 힘이 풀리면서 팔꿈치가 옆에 있던 마늘 그릇을 쳤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백자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새하얀 다진 마늘이 사방으로 튀었다. 온 집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당황해서 몸을 웅크리고 바닥에 난장판을 치우려 했다. 바로 그때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바닥의 파편들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 마치 그것이 그릇이 아니라 그녀가 자부심으로 여기는 가풍이라도 되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내가 진작 말했지, 근본 없는 것들은 이래서 산 것들이라고. 이까짓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녀의 말은 채찍처럼 나를 후려쳤지만 나는 이미 익숙했다. 고개를 숙이고 이어질 욕설을 묵묵히 견뎌낼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행동이 내 마지막 남은 존엄까지 산산조각 낼 줄은 몰랐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이미 김치로 가득 찬 거대한 고무대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울화가 치민다는 듯 시뻘건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김치 한 포기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내 얼굴을 향해 세차게 휘둘렀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충격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 차갑고 끈적한 배춧잎이 굵은 소금 알갱이와 고춧가루를 머금은 채 왼쪽 뺨을 강타했다. 맵고 자극적인 냄새가 순식간에 콧 속으로 파고들었고 뺨에서는 불이 난 듯한 통증이 번져나갔다. 눈에 튄 고춧가루 국물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생리적인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빨간 국물이 내 머리카락과 뺨, 목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스웨터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거실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를 참지 못하는 기척이 들렸다. 그 고모, 이모들이 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귓속말하며 통쾌해하는 표정까지 상상할 수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뺨만은 불타는 듯했다. 나는 흐릿한 눈물 너머로 천천히 힘겹게 고개를 들어 내 남편 김도훈을 찾았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의 유일한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그는 거실과 부엌의 경계에 서서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안타까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하고 노골적인 혐오감이었다. 마치 더러워진 비싼 가구를 보는 듯한 눈빛. 아씨, 그는 짜증스럽게 혀를 차며 내게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꼴이 그게 뭐냐, 쪽팔리게. 냄새 풍기지 말고 빨리 가서 씻어. 쪽팔리게. 냄새. 두 단어는 가장 날카로운 얼음 쏜 곳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고 들어와 마구 휘저어졌다. 세상이 빙빙 돌고 모든 소리가 멀어지며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만 남았다. 나는 승리에 도취된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웃음을 참으며 눈빛을 교환하는 친척들을, 그리고 냉담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한 내 남편의 얼굴을 보았다. 알고 보니 결혼이라는 이 1인극에서 나는 동정받을 만한 비극의 주인공조차 아니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광대일 뿐이었다.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더는 아픔과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며나오는 완전한 냉기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시선은 바닥의 난장판을 넘어 부엌 구석, 충전기 플러그로 위장한 검은색 작은 사각 물체에 닿았다. 그 위에서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파란색 불빛이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불타는 듯 맵고 끈적한 고춧가루 양념 아래 내 입꼬리가 걷잡을 수 없이 아주 천천히 위로 휘어졌다. 피비린내 나는 차가운 미소였다. 사랑하는 시어머니,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들을 완벽하게 파멸시킬 이 가장 완벽한 선물을 주셔서. 이 기나긴 악몽은 이제 끝날 시간이었다. 부엌 구석에 숨겨진 그 초소형 카메라는 석 달 전 내가 몰래 설치한 것이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나는 분출구가 필요했다. 내 핸드폰에는 절망한 주부라는 이름의 비밀 SNS 계정이 있었다. 그곳은 가면을 벗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대나무 숲이었다.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나를 구박했는지, 남편이 또 어떻게 냉담하게 대했는지 기록했다. 처음에는 글뿐이었지만 글의 힘은 너무나 희미했다. 너 같은 여자는 무릎 꿇고 바닥이나 닦아야 해라고 말할 때의 그 경멸적인 눈빛을, 내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배 안 고파 한마디만 남기고 방으로 돌아가던 남편의 싸늘한 뒷모습을 담아낼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부엌 조리대와 식탁이 정면으로 보이는 벽의 콘센트에 설치했다. 이건 그저 내 질기를 좀 더 사실적으로 만들기 위한 자료 기록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그 숨막히는 순간들을 편집해 우울한 음악과 가슴 아픈 자막을 입혀 절망한 주부 계정에 올렸다. 뜻밖에도 이 지독하게 현실적인 답답함이 담긴 영상들은 나와 같이 결혼 생활 속에서 힘겨워하는 수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그들은 댓글창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 속 장마 시어머니와 목석 남편을 저주했다. 나는 단지 감정 배설을 위한 도구였던 그것이 언젠가 나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김치 싸대기가 날아왔을 때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픔도 굴욕도 아니었다. 찍혔다. 모든 게 다 찍혔다라는 선명한 목소리였다. 나는 곧장 방으로 달려가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지금 어떤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도 의심을 살 것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김도훈의 명령대로 로봇처럼 욕실에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얼굴을 씻어내자 고춧가루의 따가움이 더욱 심해졌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타올랐다. 나는 거울 속 얼굴이 온통 붉게 부어오르고 머리카락에 배춧잎까지 붙인 엉망인 여자를 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녀가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그녀가 핵무기의 버튼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욕설부터 친척들의 조롱, 남편의 냉대까지 고스란히 담긴 10분짜리 영상을 메모리 카드에서 꺼내 선물점 mp4라는 이름으로 저장한 뒤 비밀 클라우드에 암호화하여 보관했다. 수십 번을 돌려봤다. 볼 때마다 가슴속 냉기는 한 겹씩 깊어졌다. 영상 속 시어머니의 흉측한 얼굴, 친척들의 고소해하는 입모양, 쪽팔리게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던 김도훈의 목소리가 초고화질 슬로우 모션처럼 눈앞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좋아. 증거는 확실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걸 터뜨릴 수는 없었다. 영상을 바로 공개하면 순간의 분풀이는 되겠지만 그들은 가정 내부의 갈등, 며느리의 과장이라며 여론을 호도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짧은 인터넷상의 축제가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재기불능의 완벽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나는 그들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 가장 처참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다. 나는 밑밥을 깔고 여론을 유도해야 했다. 대중의 동정과 분노가 내가 선택한 바로 그 시점에 최고조에 달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하여 내 절망한 주부 계정이 업데이트되었다.
나는 김치 싸대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얼음물에 두 손을 담그고 배추를 씻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은 일부러 흐릿하게 찍어 꽁꽁 얼어붙다 못해 부어오른 내 두 손을 강조했다. 그리고 글을 덧붙였다.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기운이 없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의 전통을 제대해서 끊을 순 없다고 하시네요. 올해 김장 300포기도 결국 저 혼자 다 해야 하나 봐요. 헤헤, 힘내자. 절망한 주부. 이 게시물 아래에는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세상에 300포기요. 종갓집이세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혼자서요. 남편은요. 시댁 식구들은 다 뭐 한대요? 언니 제발 도망치세요. 이건 시집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손 좀 보세요. 너무 마음 아파요. 꼭 몸 챙기세요. 나는 이 걱정 어린 댓글들을 보며 마음속에 어떤 온기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계산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계속해서 나를 동정해라. 계속해서 분노해라. 당신들의 동정과 분노는 내가 곧 터뜨릴 폭탄의 연료가 될 것이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연기를 시작했다. 나는 다람쥐가 겨울 양식을 모으듯 그들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말들을 수집했다.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내 복수의 대저택의 벽돌을 한 장씩 쌓아 올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일부러 김도훈 앞에서 한숨을 쉬며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 학술세미나 논문 준비로 바빴고 내 방해에 극도로 짜증을 냈다. 그는 책장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독을 품은 말을 뱉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안일 좀 하는 거 말고 뭘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난리야?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게 우리 엄마 모시고 이 집 살림하라고 한 거 아니었어? 아니면 당신 조건에 감히 이 김도훈한테 시집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의 녹음 기능이 그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을 충실히 기록하고 있었다. 아주 좋아, 김 교수. 당신이 직접 인정했군. 이 결혼은 당신에게 있어 그저 거래일 뿐이라고.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것은 더 쉬웠다. 그녀는 그날 김치 싸대기 사건 이후 나의 순종에 더욱 의기양양해져 나를 부려먹는 것이 한층 더 거리낌 없어졌다. 나는 그녀가 귀부인 친구들과의 모임에 가는 날을 계산해 외출 직전 그녀가 가장 아끼는 샤넬 재킷에 실수로 기름때를 살짝 묻혔다. 그녀의 비명이 천장을 뚫을 듯했다. 이 멍청한 것. 이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년 몸값을 팔아도 못 갚아. 그녀는 내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내가 진작 말했지. 애미가 일찍 죽어서 버르장머리를 못 가르쳤다고. 너처럼 뿌리도 없는 고아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팔자에 없는 복인 줄 알아야지. 감히 사고를 쳐. 애미가 일찍 죽어서 버르장머리를 못 가르쳤다. 그 말은 녹슨 칼날이 되어 이미 무뎌진 내 심장에 새로운 상처를 냈다. 나를 키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내 마음속 가장 부드럽고 신성한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늙은 여자가 가장 더러운 말로 어머니를 더럽혔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고 그 고통으로 터져나오려는 증오를 억눌렀다. 주머니 속 핸드폰은 또 한 번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이 녹음 파일들과 그 영상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이 복수의 마지막 장을 연출할 가장 완벽한 무대가 필요했다. 이전에 몰래 연락해둔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제정신인 상태에서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폭력 성향을 보인다는 실시간 증거가 있다면 법정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증거. 대담하고 미친 계획이 내 머릿속에서 서서히 형태를 갖추어 갔다. 나는 밥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혔다. 집안에 먼지가 쌓이든 싱크대에 그릇이 산처럼 쌓이든 내버려뒀다. 나는 이 무언의 방식으로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던 서비스를 박탈하고 그들이 스스로 내가 파놓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었다. 예상대로
사흘째 되던 날 김도훈이 마침내 폭발했다. 그는 내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시체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보고 고함을 질렀다. 이지야, 너 또 무슨 미친 짓이야. 당장 일어나서 밥 차려.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단 말이야. 나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침묵에 격분한 그는 내 손목을 잡아채 침대에서 끌어내려 했다. 누구 보라고 죽은 척이야? 내가 이딴 식으로 군다고 신경이라도 쓸 것 같아.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마. 그의 힘은 샜고 내 손목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나의 나약한 모습은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는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재수없게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정신병자를 만나서 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가 들이닥치기 전 내가 이미 시어머니에게 너머니 저 아픈 것 같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도훈 씨가 많이 화가 났어요. 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나는 침대에 기대앉아 인형 더미 속에 숨겨둔 핸드폰 각도를 조절했다. 문과 침대 옆이 선명하게 찍히도록. 그리고 라이브 방송 앱을 켜 절망한 주부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방송을 시작했다. 방송 제목은 단 한 줄이었다. 청담동 며느리의 실체. 방송을 시작한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이전 게시물의 파급력 덕분에 수천 명의 팔로워가 몰려들었다. 채팅창은 물음표와 걱정으로 가득 찼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왜 침대에 누워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요. 아프세요? 이 방 너무 답답해 보여요. 나는 채팅창을 무시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흉포한 야수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10분도 되지 않아 내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시어머니의 노기등등한 얼굴이 카메라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내 문자를 받고 김도훈의 불평에 기름이 부어져 단단히 화가 난 채로 달려온 것이 분명했다. 야, 이지야. 이 여우 같은 게 또 무슨 수작이야. 꾀병.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도훈이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데 내가 감히 밥도 안 해? 굶겨 죽일 셈이야. 그녀는 몇 걸음에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질했다. 침이 거의 내 얼굴에 튈 지경이었다. 나는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떨며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저 정말 몸이 안 좋아요. 나의 나약함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허리에 손을 얹고 내가 기대했던 가장 악독한 연기를 시작했다. 몸이 안 좋아? 내가 보기엔 내가 매가 고픈 것 같은데. 내가 진작 도훈이한테 말했어. 너한테 잘해주면 안 된다고. 너 같은 것들은 햇볕 좀 쬐어주면 기어오른다니까. 애초에 내 애미가 일찍 죽어서 버르장머리를 못 가르쳐놔서 남자 앞에서 가련한 척 동정이나 사려고 들지. 나왔다. 바로 이 말. 내 자신을 미끼로 던져 낚아 올린 가장 치명적인 한마디. 그 순간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완전히 폭발했다. 미쳤나봐. 저 늙은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어떻게 죽은 사람 엄마까지 욕을 해. 저게 사람이 할 소리야? 더는 못 듣겠어요. 언니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이게 그 잘난 학자 집안의 민낯. 역겨워 죽겠네. 실시간 시청자 수는 수천 명에서 순식간에 수만 명으로 치솟았고 무서운 속도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위험에 도취해 있었다. 내가 그저 눈물만 흘리고 말을 안차 더욱 기분 좋게 해져 내 이불을 걷어치우려 손을 뻗었다. 일어나. 여기서 죽은 척하지 말고. 오늘 집안 대청소 다 안 해놓으면 이 집에서 당장 쫓겨날 줄 알아. 바로 그때 나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허공에 대고 말했다. 여러분, 다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제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의 동작이 굳었다. 그녀는 의아한 눈으로 나를 보며 물었다.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해? 미쳤어. 나는 대답 대신
이불 속에 숨겨두었던 다른 핸드폰을 천천히 들어올려 선물.mp4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 화면을 그녀에게, 그리고 라이브 방송을 하는 카메라를 향해 돌렸다.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핸드폰 화면 위로 그날 부엌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이 고화질 무삭제 버전으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 그녀가 흉측한 얼굴로 김치 한 포기를 움켜쥐고 내 뺨을 후려치는 슬로우 모션 장면이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나의 고통스러운 흐느낌,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친척들의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와 함께 흘러나왔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영상 내용을 확인한 순간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이미 글자가 아니었다. 분노로 이루어진 붉은 바다였다. 미친. 이건 가정폭력이야. 학대라고. 사람을 쳤어. 저 늙은 마귀 할멈이 사람을 쳤다고. 저 친척들은 웃고 있어? 저것들 다 짐승 새끼들이야 뭐야. 이미 녹화 다 떴습니다. 저 마녀랑 그 아들놈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다. 김도훈이 바깥에 소란을 들었거나 친구에게 연락을 받은 것이 분명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한눈에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내 침대 머리맡의 핸드폰과 화면 위 리브라는 선명한 붉은 글자를 발견했다. 그는 마침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그의 첫 반응은 나를 걱정하거나 그의 어머니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격분한 야수처럼 내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달려들었다. 이지야, 이 미친년. 내가 감히 라이브 방송을 해. 당장 안 꺼. 그는 소리치며 평소의 젠틀한 교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아채고 영상을 재생하던 핸드폰을 빼앗기 위해 거칠게 잡아당겼다. 나는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지켰고 다른 손으로는 본능적으로 그를 밀쳤다. 실랑이 끝에 인내심을 잃은 그는 손을 쳐들었고 따귀를 날리려는 그의 손이 내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 이 모든 것이 인형 더미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통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현재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채팅창은 그 순간 0.1초간 정지했다가 마치 화산처럼 폭발했다. 샵사인 김도훈 교수 가정폭력. 샵사인 청담동학 시모 김치 싸대기. 샵사인 절망한 주 브라이브. 이 세 개의 해시태그는 불과 몇 분 만에 바이러스처럼 대한민국 모든 SNS를 휩쓸었고 막을 수 없는 기세로 실시간 검색어 1, 2, 3위를 장악했다. 나는 공포와 분노로 완전히 뒤틀린 김도훈의 얼굴과 옆에서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잿빛이 된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냉정하고 명확하게 깨달았다. 체크메이트. 내가 직접 계획한 이 심판은 끝났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해가 떴을 때 김도훈과 그의 어머니의 세상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뒤집혀 있었다. 인터넷은 끝없는 거미줄처럼 그들을 여론의 중심에 단단히 올감했다. 그 라이브 방송 녹화본은 온갖 자극적인 제목과 음악을 입힌 채 모든 소셜 플랫폼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갔다. 김치 싸대기 둠짤, 내 애미가 일찍 죽어서 라는 명대사, 그리고 김도훈 교수가 손바닥을 휘두르던 흉측한 순간은 대한민국 네티즌들의 광적인 조롱거리가 되었다. 김도훈이 재직 중이던 대학교 홈페이지는 분노한 댓글로 도배되어 하룻밤 만에 서버가 마비되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연대 서명 운동을 벌이며 학교 측에 진성파탄 폭력 교수를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학술 논문들은 표절 흔적을 찾기 위해 한 글자 한 글자 검열당했다. 그가 쌓아 올린 화려한 학자 아이돌 이미지는 하룻밤 만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시어머니의 말로도 비참했다. 평소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시며 자식 자랑 배틀을 벌이던 사모님 친구들은 일제히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모든 단톡방에서 그녀를 내쫓았다. 그녀가 단골이던 백화점 VIP 라운지에도
더는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그녀가 선글라스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마트에라도 갈 때면 주변 사람들은 저기 봐, 며느리 김치로 때린 그 악독한 시어머니래,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닌대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녀가 평생 자부심으로 여겼던 품위와 의격은 대한민국 최고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섬이 되었고 숨을 쉴 때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경멸과 비난을 느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라이브 방송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나는 미리 싸둔 짐을 들고 예약해둔 호텔로 거처를 옮겼다. 내 변호인단은 즉시 성명을 발표하여 내가 김도훈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장기간의 정신적 학대와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그들의 전화기는 불이 났지만 그중 나에게 걸려온 전화는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머리 없는 파리처럼 미친 듯이 홍보대 행사에 연락해 돈으로 기사를 내리고 실시간 검색어를 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그들은 대중의 분노를 얕보았다. 생활의 뿌리박은 지독하게 현실적인 이 악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렸다. 그들의 모든 언론 플레이는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시도로 해석되어 더 거센 2차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뿐이었다. 마침내 사흘간의 발버둥 끝에 김도훈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쉬어 있었지만 억눌린 분노와 마지못한 타협의 기색이 묻어났다. 이지야, 너 대체 원하는 게 뭐야? 가격을 말해. 얼마를 줘야 이 짓을 멈추고 모든 게 오해였다는 성명서를 발표할 건데? 나는 전화기 너머 그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에 실소가 터졌다. 이 지경이 되어서도 그는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다. 내가 한 모든 짓이 그저 돈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 교수님, 나는 한때 자랑스러웠지만 이제는 지독한 아이러니가 된 그 호칭을 일부러 사용했다. 아무래도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제가 원했던 건 단 한 번도 당신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다. 제가 원했던 건 당신이 이미 당신 손으로 직접 주셨어요. 나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후, 내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에서 첫 이혼 조정 협상이 열렸다. 김도훈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왔다. 며칠 못 본 사이 그들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김도훈은 눈두덩이 퀭하게 꺼지고 수염도 깎지 않아 과거의 의기양양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시어머니는 더욱 초췌했고 값비싼 정장도 그녀에게서 풍기는 내면의 패배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맞은편에는 나와 내 변호사가 나란히 앉았다. 나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세련된 흰색 정장을 입었다. 나는 그들을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다. 상대방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어 그들 딴에는 지극히 관대한 조건을 제시했다.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몸만 나가고 즉시 모든 영상과 녹취를 삭제하며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것이 부부싸움 중 감정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명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말없이 앞에 놓인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혼 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내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뭉치를 그들 앞으로 밀었다. 김 교수님, 오 여사님, 아직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희가 법원에 제출할 이혼 소장과 증거 목록입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조목조목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첫째, 100만 명 이상이 시청한 라이브 방송과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따라 김도훈 씨의 가정폭력 행위는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둘째, 이지아 씨가 장기간 비밀리에 녹음한 음성 증거에 따르면 여사님과 김도훈 씨는 이지아 씨에게 장기적이고 심각한 정신적 학대와 인격 모독을 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 법에 따라 김도훈 씨는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이므로 재산 분할에 있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공동 재산을 분할 청구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재 거주 중인 일산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김도훈 씨 명의의 주식, 펀드, 그리고 향후 수령할 교수 연금의 절반까지 포함됩니다. 연금이라는 세 글자가 내 변호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김도훈의 눈이 시뻘개졌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빨린 듯 의자에 쓰러졌다. 너 이 독한 년. 그녀는 나를 가리키며 입술을 부들부들 떨었다. 우리 도훈이 앞길을 다 망쳐놓고 이제 돈까지 뺏어가? 너 천벌 받을 거야. 나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의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니, 틀리셨어요. 그 사람 앞길은 제가 망친 게 아니라 두 분이 직접 망치신 거예요. 그리고 돈은 뺏는 게 아니라 제 몫을 찾는 겁니다. 제 5년간의 무급 노동과 5년간의 존엄, 그리고 그 김치 싸대기 한 대로 받아내는 정당한 대가입니다. 결국 법원 조정실에서 그들은 내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정식 재판으로 가면 더 비참하게 패배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서명 직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조정위원과 변호사들 앞에서 의자에서 기어내려와 내게 무릎을 꿇으려 했다. 지아야.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도훈이가. 학교에서 곧 잘리게 생긴 것 좀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더 주렴. 내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 그녀의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얼굴에 흘러내렸다. 한 달 전이었다면 이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녀의 큰절을 피했다. 내 시선은 그녀를 넘어 그녀 뒤에서 기록하는 척하며 몰래 촬영 중인 기자의 카메라 렌즈를 향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는 그림으로 동정 여론을 얻어보려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그녀를 향해 말했다. 일어나세요. 그 무릎은 제게 빚진 것이지만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또박또박 말했다. 어떤 상처는 한 번 생기면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지 제게 주어진 정의를 되찾기 위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빚진 것 없이 깨끗합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나는 이혼 합의서에 기지야 세 글자를 적었다. 펜촉이 종이를 스치며 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것은 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이혼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5년간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진 것이었다. 나는 절망한 주부 계정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다.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찍은 셀카였다. 햇살 아래 나는 환하고 후련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글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를 이지아라고 불러주세요. 나는 자취를 감추는 대신 용감하게 스포트라이트 앞에 섰다. 방송국 인터뷰에 응해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 라이브 심판을 계획했던 모든 심경의 변화를 상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신세 한탄도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한 여성이 어떻게 결혼 생활 속에서 자아를 잃어갔으며 마침내 각성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했다. 방송은 전례 없는 반향을 일으켰다. 수만 통의 메시지를 받았고 많은 여성이 편지 속에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완벽한 며느리라는 족쇄에 갇힌 수많은 여성들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내 경험과 생각을 담아 책을 썼다. 제목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위해 김치를 담그지 않습니다였다. 책에는 나의 복수뿐만 아니라 현대 결혼에서의 권력관계, 여성의 자아실현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이 책은 뜻밖의 그 해의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모든 여성을 위한 필독 각성 매뉴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나는 더 이상 김 교수의 전처도 인플루언서 절망한 주부도 아니었다. 나는 작가이지야 여성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었다. 내 인생은 새로운 장을 열었고 김도훈과 오 여사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도훈은 결국 대학에서 파면당했다. 최연소 교수라는 후광을 잃은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가정폭력이라는 낙인이 찍힌 학자를 고용하려는 학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매일 술에 절어 살며 알코올로 자신을 마비시켰다. 가끔 예전 이웃들을 통해 그의 소식을 들었는데 점점 더 난폭해져서 사소한 일로 사람들과 시비가 붙는다고 했다. 한때 그토록 점잖던 남자는 완전히 기름지고 초라한 중년의 주정뱅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마도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얼마 후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고 말았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그녀의 평판은 동네 전체의 악취를 풍길 정도라 어떤 요양보호사도 그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한때 그녀에게 아첨하던 친척들도 온갖 핑계를 대며 멀리 달아났다. 결국 그녀를 돌보는 책임은 그녀가 평생을 무시하고 주제 파악 못하는 놈이라 욕했던 시동생에게 돌아갔다. 시동생은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줄곧 김도훈의 도움으로 살아오면서 이 강압적인 어머니와 잘난 형에게 묵은 원한이 많았다.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 그가 그 집의 주인이 된 것이다. 듣기로는 그는 지극히 귀찮아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집에서는 매일 어머니와 형을 저주하는 그의 목소리와 시어머니의 불분명한 울부짖음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한때 먼지 하나 없이 학자 집안을 상징했던 그 아파트는 이제 닭과 개가 싸우듯 시끄럽고 부패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 차버렸다. 그들은 나를 대했던 방식으로 마침내 자신들만의 인과응보를 맞이했다. 나는 이혼으로 받은 재산과 책의 인세로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는 하얀 집을 샀다. 마당을 예쁘게 가꾸고 수국과 귤나무를 가득 심었다.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를 입양해 매일 저녁 우리는 함께 해변 올레길을 산책한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제주의 바람은 바다의 짠 내음을 머금고 세차게 불었다. 문득 김치가 먹고 싶어졌다. 나는 시장에서 가장 신선하고 속이 꽉 찬 배추 몇 포기와 최고급 고춧가루와 액젓을 사왔다. 더 이상 수백 가지의 복잡한 재료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무와 사과, 배를 간단히 채 썰어 넣었을 뿐이다. 따스한 햇살이 환한내 부엌으로 쏟아지고 스피커에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가 흘러나왔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갑을 꼈다. 그리고 달콤하고 매콤한 양념을 배춧잎 한 장 한 장에 천천히 정성껏 발랐다. 한때 내게 끝없는 악몽을 안겨주었던 이 행위가 지금은 이토록 편안하고 치유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딱 3포기만 담갔다. 한 포기는 옆집에 다정한 할머니께 드리고 한 포기는 김치찌개를 끓여 먹을 것이고 나머지 한 포기는 지금 바로 먹을 것이다. 나는 가장 안쪽에 가장 연한 배춧잎 한 장을 집어 입에 넣었다. 아삭. 맑고 경쾌한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시원하고 상큼한 맛이 혀끝에서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그 맛은 더 이상 짜디짠 눈물과 굴욕적인 매운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의 맛이었다. 달콤한, 오직 나만을 위한 자유의 맛이었다.